오늘 트랙 B 보안 세션을 맡게 된 김세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저라서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예, 일단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제 애저는 어떻게 보안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세준이고요. 슬기로운 애저 생활 운영진이고 클라우드메이트의 애저 사업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저 MVP 하고 있고요. 오늘 쭉 얘기 드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보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보안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보안은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 그 트러스트를 가정하지 않은 대신에 트러스트를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되지 않는 구간 내에 통신을 하겠다. 어떤 사람 혹은 디바이스, 장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신뢰된 구간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되지 않는 구간으로 가정을 하고 통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구성 요소에는 아이디 공급자 혹은 디바이스의 디렉토리, 정책평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 계층인데요. 애저의 보안 계층은 실제 그 디도스 방화벽부터 파이어월,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솔레이션까지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네트워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안이 계층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해 주는 거는 이제 디도스와 이제 방화벽, ACL, 그리고 네트워크가 전부 다 격리되어 있다 정도의 기능들만 제공을 하고 있고, 이 SDN과 VM 게스트 쪽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지실 수 있는 옵션들인데, SDN 쪽은 이제 실제 어떻게 클라우드에서, 애저에서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VM 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가상 컴퓨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책임 모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실제 사용자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자기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안에 대한 영역 혹은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확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아스나 파스나 사스나 온프레미스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보안도 있고, 혹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하셔서 보안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거나 엔드포인트에 대한 거, 그리고 계정에 대한 액세스 관리는 온프레미스부터 사스까지 전부 다 사용자들이 관리를 하는 역할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안에 대한 책임 모델을 구성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실 게 이제 바로 이 데이터 거버넌스부터 계정 액세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 관리를 여러분들이 어느 서비스를 사용하시든 구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ES는 이제 운영체제부터 전부 다 하시는 거고, 그리고 파스나 사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지만 이제 실제 여러분들도 보완을 해야 되는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볼 건데요. 계정 보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보장하는 계정에 대한 보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나올 거는 비밀번호 정책입니다. 애저 AD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소 8자에서 256자 사이에 있는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되고, 대소문자 기호 중에 4개 중에 3가지 이상을 혼합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암호 만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수정을 하는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비밀번호 보안 정책은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애저 AD는 기본적인 디폴트 정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활성화를 하지 않으셔도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주 간편한 패스워드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애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암호 설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스마트 락에서 몇 번 실패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계정을 잠글 것이냐 이런 것들 설정을 별도로 하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 패스워드로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을 지정을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를 해 놨는데요. 그거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해 놓은 정책들 말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년월일 같은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거나, 핸드폰 번호에 이제 그 실제 번호들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 놓으시면 그 숫자들 혹은 그 패스워드에 그런 패턴이 들어가면은 패스워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저 MFA인데요. 뭐 MFA는 다들 잘 알고 계셔서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그인 프로세스 중에 이제 OTP와 같은 추가 식별들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이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아이디, 패스워드 혹은 이제 뭐 우리 집 주소라든지 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내가 태어난 곳이라든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혹은 뭐 핸드폰 OTP, 이제 가상 OTP, 디바이스 OTP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죠.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것은 이제 홍채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뭐 실제 요즘에 은행권 가면은 뭐 손 올려서 한 뭐가 있던데, 그게 뭐 혈관을 찾고 뭐 그런 거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신한테 있는 거, 당신만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서 이제 식별을 하는 것까지를 애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윈도우즈 헬로우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뭐 윈도우즈 헬로우에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 리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이제 패스워드 리스를 권장합니다. 윈도우즈 헬로우나 마이크로소프트 어센티케이터 앱 같은 걸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워드 리스라는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설정은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바로 MFA 인증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기기 인증이 되어 있다면 기기 인증 값으로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OTP 인증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아이디를 입력하면 OTP 인증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노출될 위험성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패스워드 리스를 권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패스워드 리스를 사용하시려면 디바이스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어센티케이션 앱에 대한 디바이스 인증 혹은 윈도우즈 헬로우에 대한 디바이스 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계정과 서비스 계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용자 계정은 이제 유저 프린시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어떠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든지 어센티케이션과 어설라이제이션을 가장 크게, 인증과 권한에 대해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중에 인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혹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가장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든 보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되냐면, 특정한 사람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식별이 되면 이 한 사람이 어디에든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10의 구독형 라이센스를 보시면 사용자들이 디바이스를 뭐 1개를 가지고 있던 10개를 가지고 있던 100개를 가지고 있던 접속하는 사람은 한 명이다 라는 정책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으면 기기의 라이센스를 인증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가져갑니다. 어찌됐든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특정한 사용자, 유저, 사람을 인식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유저 프린시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비스 프린시펄이 있는데요. 사용자 계정에 액세스 키를 발급을 하게 되면은 그 액세스 키 자체가 어마어마한 슈퍼 백도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그 백도어를 허용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 백도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서버, 실제 어플리케이션, 여러분이 만드신 어플리케이션에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비스 계정이라는 것을 별도로 생성을 해서 그 서비스 계정을 가지고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혹은 디바이스에 인증을 입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서비스 계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 어떤 디바이스냐를 식별하기 위한 계정이 바로 서비스 프린시펄이고요. 시크릿 키 또는 인증서를 가지고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조건부 액세스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던 거일 거예요. 그래서 IP 기반, 위치 기반, 그리고 MFA를 활성화했을 때, 혹은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애저 포탈 같은 걸 보시면 애저 포탈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도 있고 언제 어디든 접근이 가능한 클라우드잖아요. 퍼블릭 팩팅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저 포탈 자체의 접근을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프리미엄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저 AD 프리미엄 P1, P2부터 조건 액세스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이미 바뀌었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이상 레벨을 사용하시면 프리미엄 P1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오피스 라이센스가 별도로 있는데 차츰차츰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프리미엄 P1까지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신다면은 조건 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저 PIM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증과 권한을 얘기할 때 인증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에다가 권한을 입히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애저 PIM은요, 애저 AD PIM은 그 로그인한 계정의 상태 값에 따라서 권한 할당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저 AD 사용자가 MFA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MFA를 통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랑 MFA를 통하지 않고 로그인했을 때의 권한을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계정이 MFA 인증이 아니고 ID 패스워드 값으로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을 한다면 그 사용자한테는 실제 그 애저에 대한 리드 온리 권한을 줄 수 있고요. MFA를 통해서 로그인했을 때에만 관리자 권한, 컨트리뷰터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조건에 따라서 권한을 다르게 줄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애저 AD PIM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Just in Time Role Activity라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Just in Time Role Activity라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특정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활성화됐을 때, 내가 필요할 때에만 특정 권한을 할당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ID 패스워드, 애저 AD에 대한 작업을 할 거예요. 패스워드 변경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뭔가 메인터넌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1시부터 3시까지만 그 권한이 필요한 거지 다른 시간대에는 그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나한테 사용자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가 해당 시점에만 사용자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집어넣어주면 그때만 패스워드를 바꾸는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시적소 특정한 시간대에 권한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정책이고요. 그것을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PIM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PIM은 프리미엄 라이센스 P2를 활성화하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혹은 보안에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그런 조직에서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정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실제 이것들 말고도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 계정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옵션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 표현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디도스 프로텍션인데요.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 중에 이제 이렇게 크게 타원으로 되어 있고 첫 끝에서부터 이제 디도스 프로텍션, 파이어월, 가상 네트워크 아이솔레이트,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는 그림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디도스 프로텍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저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기능이고요. 베이직과 스탠다드로 나눠집니다.
베이직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작업하지 않으셔도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한 산업의 특정한 공격들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더 고도화된 방어를 하시려면은 스탠다드 티어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스탠다드 티어는 유로 플랜이고요. 월 한 2,990 몇 달러쯤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전문팀이 실제로 그 디도스에 대한 방어를 해주고요. 퍼블릭 패킹 서비스에 대해서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퍼블릭 IP 혹은 실제 그 서비스들, 퍼블릭 패킹 서비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정들에 대해서는 실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인데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은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나 혹은 서브넷에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입니다. ACL이라고 부르죠. 네트워크 ACL인데 여기에는 이제 우선순위나 혹은 allow, deny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CIDR 값이나 혹은 태그 기반 혹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대상으로 한 구성들에 있고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책 설정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인바운드에 위에 있는 게 인바운드 정책이고 밑에 있는 게 아웃바운드 정책인데 인바운드 정책에 보시면은 이제 그 모든 요청에 대해서 디나이 정책이 가장 최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노드 밸런서나 가상 네트워크끼리 통신은 전부 다 allow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설정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바운드 마찬가지로 모든 요청을 일단 디나이 설정인데 아웃바운드의 재밌는 기능은 바로 이 인터넷 태그입니다. 이 인터넷 태그로 나가는 모든 네트워크 설정이 모든 프로토콜과 모든 포트에 따라서 allow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띄우는 모든 가상 컴퓨터는 일단 인터넷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이 차단되도록 만들려면은 이 65001번 정책 위에다가 인터넷 태그로 나가는 모든 통신을 디나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 옵션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설정하는 순간 모든 그 가상 컴퓨터는 인터넷 통신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그룹인데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은 CIDR 값이나 그 특정 IP 값 혹은 IP 대역 값 그런 것들이나 태그 값이나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그룹 값을 통해서 이제 필터링을 간다고 했는데 이 뒤에 보시면 가상 컴퓨터 2대만 내가 필터링을 걸고 싶어요. 여기가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묶여 있는데 이 가상 컴퓨터가 하나의 네트워크 서브넷 하나죠. 서브넷 하나 안에 가상 컴퓨터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서 2대만 차단을 하고 1대만 허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실 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거를 정책을 정의하셔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실 때 이쪽 가상 컴퓨터 4 VM4번에 연결을 하실 때 ASG 웹이라는 그룹과 ASG 로직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ASG 웹은 차단하고 ASG 로직은 허용하겠다라는 정책을 넣어주시면 이 ASG DB라는 정책 그 데스티네이션 그 가상 컴퓨터에는 ASG 웹에 묶여있는 가상 컴퓨터는 통신이 되지 않고 ASG 로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그룹이 할당되어 있는 가상 컴퓨터는 통신이 되는 그런 옵션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그룹은 현재 가상 컴퓨터 내부에서만 되고요. 이게 지금 그 온프레미스까지 확장이 되려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와 프리베이트 링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저 서비스 중에서 퍼블릭 패킹 서비스들을 가상 컴퓨터 통신을 하려면 가상 네트워크와 통신이 돼야 되는데 이 퍼블릭 패킹 서비스들은 실제로 외부 통신, 인터넷 통신만 제어를 하다 보니까 애저 가상 컴퓨터가 외부 통신을 해야지만 이제 통신이 된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이 되면 안 되지만
애저 서비스들과는 통신이 돼야 되는 서비스들의 가장 큰 보안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회하고자 혹은 다른 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고자 만든 게 바로 엔드포인트와 프라이빗 링크입니다.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서브넷의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 간 통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서브넷의 엔드포인트를 생성해서 애저의 서비스들과 직접 통신을 하도록 에뮬레이션 해주는 것이, 애저에서 라우팅 처리를 해주는 것이 엔드포인트 기능이고요. 프라이빗 링크는 애저의 서비스를 프라이빗 IP와 1대1 래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저의 서비스를 호출을 할 때 특정 DNS를 통한 DNS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IP, 사설 IP를 통해서 특정 서비스를 호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서비스를 프라이빗 IP와 1대1 매핑을 해서 네트워크 내에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따가 4시에 고재성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고재성님께서 아마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저 파이어월입니다. 애저 파이어월은 이제 CIDR과 서비스 태그 그리고 도메인 기반으로 접근 제어가 가능한데요. 제가 보여드린 타원형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머릿속에 다시 끄집어내시면 제일 처음이 디도스 프로텍션이었고 그 다음이 파이어월이었어요. 이 파이어월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해 준 게 바로 애저 파이어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IDR이나 서비스 태그 그리고 도메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인바운드 나트, 아웃바운드 나트, 소스 나트, 데스티네이션 나트라고 하죠. 나트들을 전부 다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300GBps까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애저 서포트를 이용해서 증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저 파이어월은 인스턴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트래픽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얘가 확장됐다 축소했다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트래픽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고 해서 파이어월 앞단에 있는 필터링에 있는 인스턴스가 죽는다 혹은 통신을 시키지 못한다에 대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 조건이 있죠. 만개에 대한 규칙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나트의 경우에는 299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어월의 퍼블릭 IP를 연결해서 그 파이어월의 퍼블릭 IP를 타고 들어왔을 때 어디로 나트를 할 건지에 대한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파이어월에 연결할 수 있는 IP는 총 100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애저 서포트를 통해서 늘리고 줄이는 건 잘 모르겠고 늘릴 수 있으실 거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바로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지능적인 트래픽 제어 같은 걸 통해서 요거를 활성화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IDS나 IPS 정도의 기능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이어월에서 IP나 혹은 포트, 프로토콜 같은 걸로 제어하는 수준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패킷들을 실제로 레이어 4 기반의 특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애저 파이어월에서 감지하고 탐지해서 조금 더 필터링을 더 걸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롤은 사용자가 재정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시큐어드 버추얼 허브인데요. 얘는 이제 버추얼 WAN이라는 기능 위에 파이어월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에 이제 좀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 네트워크와 온프레미스 간, 온프레미스와 온프레미스 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 혹은 가상 네트워크와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 간, 서드파티에서의 온프레미스 간 통신을 전부 다 시큐어드 버추얼 허브를 통하도록 구성을 하시면 그 모든 트래픽을 중앙, 파이어월 같은 시큐어드 버추얼 허브에서 전부 다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어느 서비스를 사용하시던 이제 이 중앙에서 방화벽 같이 통신을 제어하실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고요. 문제는 돈이죠.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시면 모든 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들 포인트 투 사이트 VPN이나 사이트 투 사이트 VPN 혹은 전용선 연결을 통해서도 실제 브랜치에서 브랜치로, 디바이스에서 서드파티로, 가상 네트워크에서 가상 네트워크로, 가상 네트워크에서 브랜치로
통신하는 곳 모든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버추얼 허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계정 A와 계정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전이 1과 2죠. 그래서 이쪽 A라는 가상 네트워크에서 들어온 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애저 백본을 통해서 리전 다르게 들어와서 브랜치가 통신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랜치와 브랜치 간 통신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되겠죠? 어떤 게 될까요? 한국과 미국에 대한 네트워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옵션이 버추얼 허브에 있다는 거죠. 이게 버추얼 웬의 기능입니다. 버추얼 웬에 원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버추얼 웬에 그 시큐어드 버추얼 허브라는 방화벽을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프 폴리시인데요. 와프 폴리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OSI 7 레이어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구현하실 때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애저 프론트도어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 연결하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버전 1과 버전 2가 있어요. 현재 버전 2에만 와프 폴리시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와프 폴리시 여러분들 정의를 하시고 그 정의되어 있는 와프 폴리시 정책에 의해서 이제 CDN에 연결하시려면은 애저 프론트도어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리저널하게 특정한 지역에서만 필터링을 거시려면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버전 2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필터링을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가 있고 이 와프의 정책은 그 OWS ASP에 대한 정책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WS ASP 3, 2.0, 2.1인가요?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봇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봇 차단이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커스텀하게 정의할 수 있는 정책들, 이렇게 총 5가지의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들을 막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충분히 보여주고요. 이 다이그노스틱 로그, 애저 프론트도어의 다이그노스틱 로그나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다이그노스틱 로그를 뽑아보시면 거기에 와프에 대한 로그를 별도로 뽑아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와프에 대한 별도의 로그를 뽑아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링크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나중에 저는 이 슬라이드는 공유할 예정이니까 슬라이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직 더 남았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제가 되게 빨리 얘기하고 있죠?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애저 베스천입니다. 서버 보안에 있어서에 있는 내용들은 애저 베스천인데요. 애저 베스천에는 이제 RDP나 SSH 통신을 할 때 이제 실제로 가상 컴퓨터에 RDP 포트나 SSH 포트 열어놓고 포트는 바꾸거나 뭐 어떤 작업들은 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가상 컴퓨터에 직접 접근하게 되실 건데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고자 이제 나온 게 애저 베스천입니다. 애저 베스천은 가상 네트워크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생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애저 베스천이 생성되는 서비스,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애저 포탈에 접근하셔서 RDP를 통해 접근하시는 거고 RDP는 사설 통신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저 베스천은 퍼블릭 패킹 서비스입니다. 아쉬운 점은 퍼블릭 패킹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 퍼블릭 패킹 서비스를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프라이빗 링크나 혹은 별도의 콘솔 같은 거 혹은 이제 에이전트 같은 걸 통해서 애저 베스천을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ISMS 심사까지는 못하고 그 실제 내부 정책들 중에 RDP 통신을 사설 통신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증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션 현황이라든지 연결된 세션들에 대한 관리 혹은 강제 종료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으시고요.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이전트 리스로 동작합니다. 애저 베스천은 가상 컴퓨터에다가 에이전트를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저 베스천을 통해서 RDP를 접근하게 되시는 거지 이게 프록시 형태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저 베스천을 통해서 가상 컴퓨터 혹은 다른 데에 접근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 실제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그 에이전트의 권한을 가지고서 연결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계정 보안은 가상 컴퓨터에 있는 계정 보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계정 보안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업데이트 매니저인데요. 업데이트 매니저는 애저 가상 컴퓨터의 업데이트 혹은 가상 컴퓨터가 아닌 다른 가상 컴퓨터들에 대한 업데이트들을 관리하는 서비스이고요. 가상 컴퓨터가 아닌
애저 가상 컴퓨터가 아닌 다른 가상 컴퓨터들은 여러분들이 에이전트 같은 것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업데이트 매니저와 통신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지원된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서버 당연히 될 거고요. CentOS와 그 CentOS 6.7 버전 가능하고 RHEL 6.7 버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세 리눅스는 11 버전, 12 버전이 가능하고요. 현재 우분투 20.04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하는 그 목록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는 테스트를 저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명시적인 지원은 안 된다, 공식적인 지원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 파이어월인데요. 이 파스 파이어월 제가 넣은 이유는 각각의 애저 서비스들에도 파이어월이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사용한다거나 웹앱을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코스모스 DB, 뭐 스토리지 어카운트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때 그 서비스에 각각의 파이어월들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연결하시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은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가상 네트워크 안에 있는 서브넷에만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각각의 서비스들에는 파이어월 기능들이 별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어월 기능에서 인터넷을 차단하는 기능, 혹은 엔드포인트 설정하는 기능, 혹은 특정 IP를 허용하는 기능들 같은 것들이 이제 활성화하실 수 있으시고, 애저 서비스와 서비스 간 통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허용을 해주셔야지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앱 서비스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간 통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허용을 해주셔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볼트인데요. 키볼트는 이제 키값이나 암호값, 인증값, 그리고 인증서, 그리고 하드웨어 시큐어 모듈 같은 것들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는 사실 인증서를 가장 많이 저장해야 되실 거고요. 그 인증서나 혹은 이제 그 스토리지 어카운트의 키 서비스 키들, 액세스 키들,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그 서비스 프린시펄이었죠? 서비스 프린시펄의 키 값들, 이런 것들을 별도의 암호화된 저장소에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되는 저장소에서 읽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바로 애저 키볼트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볼트 HSM이라는 SKU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격리된 저장소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 키볼트 저장소를 별도로 구성해 주고요. 그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장애가 나면 실제로 암호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SLA를 보장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격리되어 있는 키 저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을 때는 키볼트 HSM이라는 SKU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앱 서비스에 있는 앱 세팅스인데요. 웹앱이나 이제 그 펑션 같은 것들, 혹은 다른 서비스들에도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세팅스에 여러분들이 환경 변수, 그 environment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하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나 네임,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실제 소스 코드 혹은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 변수에다가 입력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 변수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올 때만 이 환경 변수를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환경에 들어왔을 때만 해당 환경 변수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보안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옵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 서비스 같은 웹앱 같은 경우는 슬롯이라는 게 있어서 슬롯을 스와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지원하시려면은 이제 슬롯에다가 특정한 슬롯에만 이 파라미터를 적용해 주세요 라는 것들을 필요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앱 세팅스에는 슬롯 고정이라는 옵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소스 락인데요. 여러분들이 관리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관리자도 이제 생성하고 삭제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실수하고 리소스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꽤 있었어요. 그 꽤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를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실제로 삭제가 되면 안 되는 리소스들은 여러분들이 삭제가 안 되도록 막아주시는 게 사실 더 조언 그리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소스 락이라는 걸 구성할 수 있으신데, 이 리소스 락을 그 오너가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컨트리뷰터들이 그 삭제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너, 그 실제 리소스에 오너 권한을 팀장 혹은 그 CTO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오너 권한을 주시고, 컨트리뷰터는 실제 관리한 사람들한테 주시면 이 락들을 실제로 강제로 풀거나 혹은 리소스를 삭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완적인 무언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락은 크게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리드 온리 락이 있습니다. 리드 온리 락은 말 그대로 읽기만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정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리드 온리 락을 정의하는 거에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그 시큐리티 그룹 있죠.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 80 포트나 443 포트 이 두 개만 열어놨는데 다른 포트를 개발자가 열거나 닫거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리드 온리 락을 걸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리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누구에도 없기 때문에 오너도 수정 못해요. 이 리소스 락이라는 거를 삭제를 해야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 리소스는 변경될 리가 없는 리소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버넌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안이 그 설정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건 딜리트 락인데요. 이 딜리트 락은 여러분들이 꼭 설정하시길 바래요. 지워지면 안 되는 리소스는 무조건 딜리트 락을 걸어 놓으신다. 일단 그렇게 걸어 놓고 보세요. 모르겠고 이 서비스는 일단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딜리트 락을 걸어 놓고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서비스 내에서 뭐 설정을 바꾸다가 잘 안 되면 그때만 잠깐 풀었다가 설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딜리트 락을 걸어 놓고 생각하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서비스라든지 혹은 이건 진짜 지워지면 안 된다 라는 서비스들은 일단 딜리트 락을 걸어 놓고 시작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딜리트 락을 걸어 놓고 내가 지우지 못할지언정 이 딜리트 락을 걸어 놓고 내가 지우지 못할 망정 리소스가 안 지워지는 것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안인데요. 데이터 보안은 이제 처음에 이제 스토리지 암호화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애저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일단 암호화됩니다. 스토리지 어카운트 저장되는 파일이나 SQL 데이터베이스 저장되는 파일들 혹은 코스모스 DB에 저장되는 파일들은 일단 블럭 단위에서 애저에 저장되는 단위에서는 일단 다 암호화합니다. 이 파일을 복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이제 AWS에 있는 S3 같은 것들이 있죠. AWS S3에서도 암호화를 저장할 때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만 그 암호화 기능이 실제로 풀고 저장할 수 있는 실제 암호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애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저장입니다. 그거를 읽어가는 엔진 혹은 읽어가는 API에서는 복호를 당연히 다 하겠죠. 그래서 그 복호를 한 다음에 파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강제로 해지하거나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이 암호화하는 키값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하실 수 있어요. 사용자 정의한 키값으로 바꾸시면 모든 파일에 대한 블록 암호화에 대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증서 값으로 암호화가 되고 그 인증서는 키볼트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애저 디스크의 경우 이제 키볼트를 이용해서 암호화가 가능한데요. OS 디스크 암호화하는 거 권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OS 디스크를 암호화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OS 디스크를 암호화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암호화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암호화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는 비트라커라는 기능으로 암호화를 하고 있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기능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권장인데요.
그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대한 권장 설정이 이렇습니다. 컨테이너 블랍, 컨테이너에 대한 접근은 일단 사설 접근만 허용을 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사설 접근만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에 대한 블랍 암호화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가능을 위해서 이제 전송단 구간 통신은 일단 HTTPS를 사용하시는 게 권장드리고요. HTTP 통신도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HTTPS 통신만 구성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어카운트에는 액세스 키라는 것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 액세스 키는 주기적으로 이제 갱신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있는 컨텐츠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쉐어드 액세스 시그니처라는 것을 가지고서 SAS 토큰을 가지고서 이제 파일을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액세스 아무나한테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이 컨텐츠를 쉐어드 액세스 시그니처 값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저장소는 프라이빗 액세스를 선언하시고 파일을 접근해야 되는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때 SAS 토큰을 발급하셔서 그 토큰 값으로 통신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SAS 토큰은 HTTP 프로토콜과 HTTPS 프로토콜로 활성화하실 수 있고요. 될 수 있으면 HTTPS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Azure Files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암호화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나 더 있네요. Azure 데이터베이스에 ATP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심적인 활동을 탐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SQL 인젝션 공격을 날리든지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유의한 것 같은 쿼리를 날리면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감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시큐어 코딩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SQL 인젝션 공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단에 차단하거나 혹은 와프단에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차단을 하더라도 트래픽이 어떻게 우회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쿼리 입장에서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해서 얘가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려면은 어드밴스드 데이터 시큐리티 오퍼링이라는 것들을 활성화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류하고 취약점을 평가하는 것과 위협 탐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위협 탐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위협 탐지에 대한 내용들을 활성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위협이 되는 쿼리를 탐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계정에 대해서부터 네트워크, 서버에 대한 거, 데이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안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안을 하면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시큐리티 센터입니다. 이 시큐리티 센터는 Azure Architect Center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보안에 대한 기준치를 권장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고요. 여러분들이 Azure Policy라는 거 이용해서 별도로 우리 회사의 거버넌스를 구현해 놓으셨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부 다 시큐리티 센터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직 단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상 컴퓨터와 앱 서비스 정도에 있는 Azure 내 서비스에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스탠다드를 이제 추가 구매를 하시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ATP 가이성 확보, 그리고 로그를 기반으로 한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운영체제에 대한 이벤트 로그라든지 리눅스에 있는 시큐리티 로그라든지 혹은 이제 아파치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권장사항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것도 재밌는데요. 아까 Azure AD PIM 얘기했을 때 내가 원할 때만 특정 권한을 획득하겠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큐리티 센터의 스탠다드 티어를 사용하시면 가상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특정 시간대에만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Just-in-Time VM 액세스 기능을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RDP랑 SSH 프로토콜을 SSH 포트를 특정 시간대에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려면 시큐리티 센터의 스탠다드 티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시큐리티 센터는 일단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화면 공유를 조금 수정을 해야 돼서 잠깐만 화면 공유를 끊을게요. 예. 여기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이제 저희 그 커뮤니티 해놨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시큐리티 센터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단축 아이콘을 사용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유료 구독을 사용했는데요. 유료 구독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컴플라이언스들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Azure CIS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혹은 SOC, PCI, 혹은 ISO 27001, 27017 이런 것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챌린지를 하게 해서 실제 보안을 조금 더 하고자 하도록 만들어 놓은 U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활성화한 애저 서비스에는 총 56포인트라는 보안에 대한 권장사항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17개를 만족했다. 그러니까 너의 보안 점수는 30점이다. 라고 해서 낙제점을 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점수를 높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거고, 그 노력이 곧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는 그 권장사항을 충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도화된 보안들 설정하는 거에 대한 로깅 이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컴플라이언스를 클릭해 보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Azure CIS라든지 ISO 27001이라든지 SOC 인증에 대한 모든 그 벤치마크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리스트들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앞에서 이제 그 권장사항을 설정한 것들 있잖아요. 설정한 것들이 어떤 설정들이 있는데, 그게 그 Azure CIS에서 몇 번 항목에 몇 번의 항목 그 해당이 되어 있는 거고, 그 해당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검증을 여기에서 쭉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센티널인데요. 센티널은 SIEM이에요.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라고 하는 게 이제 SIEM인데 약 64개의 커넥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zure에 있는 로그를 끌고 와서 분석을 해줄 뿐만 아니고, Azure AWS는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지 윈도우즈 이벤트라든지 리눅스의 시스로라든지 시스코, 아사, 포티넷, 트렌드마이크로의 로그 같은 것들 등등등이 총 그 64개의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들의 커넥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커넥터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보안 가이드, 시스코에서 설정해야 되는 보안 가이드, 로그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권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시면 굉장히 뛰어난 보안을 구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Azure Sentinel의 대시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동신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어떤 이벤트가 몇 개 등 정도가 이제 들어오고, 그 중에 위협이 몇 개가 있고, 그 위협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나라별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부 다 로그 기반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로그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zure Policy인데요. Azure Policy는 리소스에 대한 규칙과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폴리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구성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전부 다 활성화를 해주시거나 제어를 해주시거나, 어떤 리소스에는 이 정책, A라는 리소스는 이 정책, B라는 리소스는 이 정책, 이렇게 전부 다 할당해 주시고 사용자도 초대해 놓으시고 이렇게 전부 다 관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잘 사용하시면 꽤 좋은 거버넌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여기 세션에 대한 목소리 들어오셔서 그 서베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